우리 교재 2절 벡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벡터의 표현 방법을 익히려고 합니다. 이런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공간 도형이라든가 공간 좌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벡터의 표현 방법은 매우 유용한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이 벡터의 표현 방법을 잘 익혀둔다면 앞으로 공부하게 될 편도함수나 다중적분 그리고 벡터 함수의 미분적분학 등등을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기호 표기를 잘 음미해 가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벡터란 용어부터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 벡터란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적 양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물체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직선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시킨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거든요. From A to B예요. 이때 우리는 이 A를 시점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점 또는 시작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이 B는 우리가 도착점 또는 종점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포인트, 터미널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벡터를 표시할 때 그 크기와 방향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시작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를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를 우리는 벡터의 크기라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가상의 좌표축을 집어넣었다고 본다면은 동서남북 이렇게 동서남북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대략 2시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방향까지도 고려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서 만든 물리적 양을 우리는 벡터라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벡터의 이니셜을 따와서 V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할 텐데요. 자, 이렇게 V를 볼드체로 우리가 이제 스칼라라는 개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굵은 글씨체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서 스칼라라는 것은 벡터와는 구별을 합니다. 벡터는 그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 양으로 약속되어 있지만 스칼라는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그 크기만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해서 스칼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실수, 이렇게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고려하는 것은 벡터, 그 크기만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가 스칼라라고 구별하도록 할 것이고 스칼라는 보통 이제 소문자로 써서 그리고 굵은 글씨체로 쓰진 않고요. 그냥 흐린 글씨체로 써서 일반적인 글씨체로 써서 우리가 벡터랑 구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볼드체를 써서 굵은 글씨체로 써서 표시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겁니다. 시작점과 도착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시작점을 왼쪽, 도착점을 오른쪽에다 써서 표시할 것이고 자,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표시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벡터를 표시할 때도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화살표를 써서 표시하려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시작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도착점으로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시점과 종점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을 때는 벡터의 이니셜을 따와서 보통 이제 V라는 기호를 써서 보통 암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드체로 표시할 때는 우리 책과 같이 인쇄물로 본다면 흐린 글씨체하고 그 굵은 글씨체가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제 볼드체를 써서 표시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볼 때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머리 위에다 화살표를 쓰는 방법을 써서 구별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봐서 뭐 볼드체를 써서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면 이 볼드체를 써서 설명할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혼돈이 되겠다 싶다면은 우리가 이 화살표를 써서 표시하는 것을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도 얘처럼 머리 위에다 화살표를 써서 표시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는 우리가 곧 설명하겠습니다만 시작점과 도착점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V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보다시피 A에서부터 B로 가는 이 벡터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호 표기를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치라는 말이 있죠. 동치. 자, 이퀴발런트란 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개의 벡터 있는데요. 자, 하나는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벡터, 하나는 시점이 C가 되고 종점이 D가 되는 벡터가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C에서 D로 가는 벡터가 자, 이런 모양으로 화살표를 표시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D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이 빨간색 벡터와 노란색 벡터는 당연히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는 다른데요. 자를 가지고 길이를 측정을 해보니까 같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얘는 C에서 D로 가는 벡터였거든요. 그리고 이 빨간색 벡터를, 이 노란색 벡터를 V라 썼으면 그냥 편의상 이 빨간색 벡터를 우리가 U라고 써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볼드체로 U예요. UV 이렇게 보통 인근에 있는 그 어떤 알파벳으로 같은 용도로 그냥 쓰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또는 앞에서 한 것처럼 이제 머리 위에다 화살표를 써서 U 벡터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빨간색 CD 벡터와 노란색 AB 벡터는 보다시피 서로 간의 위치가 다르지만 만약에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이제 크기와 방향이 같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은데 단지 위치만 다르다면은 이때 우리는 두 개의 벡터는 서로 동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냥 이렇게 U하고 V가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치란 말도 이해됐죠?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를 말합니다. 동치라고도 말을 하지만 또는 두 벡터가 같다. 우리가 상등관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퀄 말 그대로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제로 벡터라는 것을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제로 벡터는 크기는 없고 방향이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은 벡터를 말합니다. 근데 방향이 특별하게 정해지지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로 벡터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크기는 제로이고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약속되어 있는, 즉 특정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벡터를 우리는 앞으로 제로 벡터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띠 이해됐죠? 자, 이제 제로 벡터라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알파벳 O 있잖아요. 그 O를 볼드체를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또는 알파벳 O 위에다가 화살표를 써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로 벡터 또는 이제 책에 따라서는 마치 숫자처럼 숫자 0의 위에다 화살표 같이 제로 벡터를 뜻하는 기호로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벡터의 합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자, 두 개의 벡터의 합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물체를 A에서부터 B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을 시키고 다시 그 물체를 B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까지로 직선으로 물체를 이동시켰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본다면 과정은 접어두고 우리는 처음 시작과 그리고 도착한 위치만 놓고 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물체를 A에서 C 방향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에서 B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 방향으로 이어서 이동을 시켰죠. 자, 이와 같이 앞에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이 두 개의 벡터의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이 뒤에 더하고자 하는 벡터의 시점하고 일치하게 됐을 때 이 두 개의 벡터의 덧셈은 다음과 같이 약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맨 왼쪽의 시작점과 맨 오른쪽의 도착점으로 즉 시점은 A고 종점이 C가 되는 그런 형태의 벡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두 벡터의 덧셈은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크기끼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시피 이렇게 어떤 벡터의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과 뒤에 있는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면 앞에 있는 벡터의 시점,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개념으로 벡터의 덧셈을 약속합니다. 크기끼리 더한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벡터의 합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때 나타나는 개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해서 덧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수의집합에서 했던 덧셈의 약속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죠? 크기끼를 모두 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작점의 위치와 도착점의 위치만 갖고 벡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근데 그리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벡터의 덧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앞서 어떤 벡터의 종점과 더하고자 하는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면은
그러면 이 U벡터의 시점에서 V벡터의 종점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를 연결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도형을 잘 들여다보니까 마치 뭐예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의 덧셈을 이해할 때 수의 덧셈하고 다르기 때문에 삼각형의 도형을 이용해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은 벡터의 덧셈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그 도형으로서 삼각형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덧셈을 삼각형의 법칙을 따른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은 뭘 나타내냐면 두 벡터의 덧셈을 이제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U벡터에다 V벡터를 더한 건 U 더하기 V라는 건 아까 왼쪽에 삼각형의 법칙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에 벡터의 동치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벡터의 동치, 즉 두 벡터의 상등 관계는 어떻게 약속되어 있냐면 비록 위치는 다를지라도 크기와 방향이 일치한다면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다면 그 위치가 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두 벡터는 같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 V벡터하고 이쪽의 벡터는 보다시피 위치는 다를지라도 크기는 같고 방향도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벡터의 상등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U벡터랑 이 V벡터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크기와 방향이 같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벡터를 서로 같다는 얘기는 이 벡터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 V라는 벡터 위에다 이렇게 포개했을 때 두 개 그래프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 이제 우리는 이 벡터가 서로 같다 또는 동치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V를 그대로 평이동시켰을 때 이쪽 파란색 벡터에 정확하게 포개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U벡터를 그대로 평이동시켰을 때 요게 이렇게 포개지니까 얘가 U벡터가 되듯이 얘도 U벡터가 될 것이고 얘가 V가 되듯이 얘도 V가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서 삼각형 법칙에서 먼저 더해지는 벡터의 종점과 나중에 더해지는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면 먼저 더해지는 벡터의 시점에서 나중에 더한 벡터의 종점 방향으로 벡터가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법칙을 밑에다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그와 똑같은 걸 위쪽의 삼각형에다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V벡터의 종점에서 U벡터의 시점이 일치하게 된다면 이렇게 갔을 때 V 더하기 U는 V의 시점하고 U의 종점을 직접 연결한 벡터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U 더하기 V라는 이 빨간색 벡터가 원래 U 더하기 V 벡터였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살펴보니까 V 더하기 U하고도 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도형에 마치 대각선 벡터를 나타낸다는 뜻에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벡터의 덧셈을 이해하는 것을 평행사변형의 법칙을 따른다 또는 사각형의 법칙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좋은 정보를 하나 얻게 됐습니다. U하고 V를 더하는 것은 V하고 U를 더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이런 현상을 우리 수학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벡터를 이동을 시켜서 두 벡터의 덧셈을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 얘기했었죠. 두 벡터가 동치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돼요. 위치는 다를지라도. 그래서 한 벡터를 평이동시켜서 V벡터에다 정확하게 포개졌을 때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포개진다면 두 개의 벡터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A와 B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상태에서 두 벡터의 덧셈을 계산하려면 당연히 벡터를 평이동시켜서 A 더하기 B를 하려면 A가 이렇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A의 종점하고 B를 더하려면 B의 시점이 일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평이동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평이동 시킨 게 대략 이런 모양이었다고 볼게요. 여기가 B 벡터였다라고 가정한다면 A하고 B를 더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B 벡터를 B벡터의 시점을 A벡터의 종점에 일치시키니까 이렇게 빨간색 벡터가 구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다음같이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삼각형의 법칙도 있지만 평행사변형의 법칙도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이 평행사변형의 법칙에서 본다면은 보다시피 이웃하는 두 개의 벡터의 덧셈은 이 두 개의 벡터를 이웃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U와 V의 덧셈이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삼각형의 법칙을 따르면 평이동시켜서 종점에다 일치시키면 되지만 평행사변형의 법칙은 두 이웃하는 벡터의 대각선 방향으로 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이 B벡터를 A벡터의 종점에다 일치시키지 말고 이 B벡터를 A벡터의 시점하고 B벡터의 시점을 A벡터의 시점에다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벡터와 이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파란색 벡터, 이거 B벡터입니다. A하고 B를 더한다는 얘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두 개의 이웃한 벡터, 이 두 개의 벡터를 이웃한 벡터를 하는 평행사변형을 생각합니다. 이런 평행사변형,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벡터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림선을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앞에서 배웠던 삼각형의 법칙이나 평행사변형의 법칙 어느 걸 따라서 계산하더라도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벡터의 덧셈은 삼각형의 법칙이나 또는 평행사변형의 법칙을 이용해서 덧셈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형상화시킨 게 이겁니다. 방금 전에 다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스칼라 곱셈이라는 것을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 벡터에다가 크기만 주어지는 어떤 스칼라 값을 곱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칼라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글씨체로 써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를 이렇게 볼드체, 사실 이게 볼드체로 표시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화살표로 다시 구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 요거를 벡터의 스칼라배라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때 벡터의 스칼라배에서 여기서 우리는 이 C가 만약에 양수라면, C가 양수라면 V벡터하고 CV벡터는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만약에 음수라면 V벡터하고 CV벡터는 서로 방향이 반대인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C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이 벡터는 확대를 나타냅니다. 벡터를 더 길게 늘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C의 크기가 1보다 작더라 그러면 얘는 축소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C가 양수이면서 그 크기가 1보다 크면은 같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C가 2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2배만큼 늘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V벡터가 이렇게 노란색 벡터로 있었을 때, 그리고 두 배 V벡터는 이렇게 방향은 같으면서 크기는 2배로 늘린 것을 말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벡터라고 한다면은 크기는 반으로 줄어들고 축소를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예요. 음수니까. 그래서 요 벡터랑 방향이 반대가 되는 쪽으로 가면서 길이는 요 노란색 길이 한 반 정도 된다고 볼게요. 얘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V벡터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스칼라벨 했을 때 그 값이 양수이면은 같은 방향, 음수면 방향의 반대, 그리고 그 크기,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증가, 그리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해요. 그래서 확대와 축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상수배가 같다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V벡터하고 EV벡터, 즉 노란색과 파란색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방향이 바뀐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노란색 V벡터하고 빨간색 마이너스 2분의 1 V벡터도 역시 서로 간에 평행하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즉 두 개의 벡터의 평행은 정의 자체가 한 벡터에다가 상수배에서 다른 벡터가 나왔을 때 이 두 개의 벡터를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방향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가져도 서로 평행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때 방향이 반대가 되는 벡터를 네거티브 벡터, 음벡터 또는 뭐 어떤 책에서 역을 나타낸다 해서 역벡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음벡터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V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이니까 그 크기는 1이니까 크기는 늘거나 줄지는 않았죠. 확대나 축소가 된 것이 아니고요. 대신 방향만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 벡터를 우리가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표시한다면 이렇게 방향만 반대고요. 크기는 똑같더라 볼게요. 이것을 마이너스 V벡터, 이 초록색 벡터를 우리는 마이너스 V벡터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벡터의 뺄셈을 기하학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두 개의 벡터의 덧셈을 약속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개의 벡터의 뺄셈도 동일하게 약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라는 것은 앞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방향이 반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이제 u-v라는 이 두 개의 벡터의 뺄셈 차는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뒤에 있는 v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다시 앞에 있는 벡터랑 더한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벡터의 뺄셈의 정의로부터 우리는 이 두 개의 벡터의 뺄셈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 쪽에 있는 벡터를 우선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v 벡터를 먼저 생각을 해요. 자, u가 여기 있고 v가 여기 있다라 본다면 v의 마이너스라면 방의 반대죠. 크기는 같지만 방의 반대인 벡터. 그래서 u 벡터하고 마이너스 v를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u하고 마이너스 v를 더한다는 얘기니까 앞서 배웠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벡터 방향을 이용해서 얘를 표시하면은 u 마이너스 v는 결국 이런 벡터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은 삼각형을 가지고 설명한 것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벡터는, 자, v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마이너스 v 벡터죠. 이거 좀 지워볼까요? 마이너스 v 벡터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v 벡터는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마이너스 v 벡터예요. 자, 그러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평행사변의 대각선 벡터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벡터를 대각선으로 그려보면 이거예요. 자, 왼쪽의 그림을 이제 여기다 다시 그린 건데요. 잘 보세요. 이 초록색 벡터와 이 보라색 벡터는 크기는 같고 방향도 같잖아요. 단지 위치만 다를 뿐이죠. 놓인 위치는 다를지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 우리는 앞서 배웠죠. 이 벡터랑 이 벡터는 서로 우리가 동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벡터를 그대로 평이도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빨간색 벡터를 우리가 이 보라색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벡터를 우리가 UV, 그러니까 W 벡터라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그림을 잘 보세요. V에다가 W를 더한 것은 U가 나와야겠죠. 자, 색깔 구별 없이 써볼게요. V에다가 W를 더한 것은 U 벡터여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V 벡터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U 벡터예요.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플러스 V, 마이너스 V면 이건 서로 방향이 반대잖아요.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물체를 동쪽 방향으로 V만큼의 크기로 잡아당기고 또 그 물체에 동시에 서쪽 방향으로, 편의상 동서라 얘기를 할게요. 동쪽 방향, 서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당긴다면 같은 힘을 갖고 반대 방향에서 서로 잡아당긴다면 그 물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든 간에 힘을 더 크게 가해줬을 때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제로 벡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벡터에다가 전혀 제로 벡터는 힘을 가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물리적 현상으로 본다면 그러면 W에다가 제로 벡터를 더하면 당연히 W 벡터가 되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 W 벡터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덧셈은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건 보통 줄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U-V가 곧 W와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벡터에다 이 벡터를 더한 게 이 벡터가 되니까 이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를 빼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종점 방향으로 가는 벡터에서 시점 방향으로 가는 벡터를 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자주 활용할 것이니까 벡터의 뺄셈 잘 익혀두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벡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화살표 형태를 써서 표시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유용하고 편리한 기호표기 방법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벡터의 덧셈을 연산할 때 우리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삼각형의 원리라든가 평행사변형의 원리를 써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두 개의 벡터의 덧셈을 이해하는 거, 글쎄요, 두 개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10개의 벡터를 더해야 된다든가 뭐 10개의 벡터를 만약에 뺀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유용하고 편리하고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라도 벡터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벡터의 성분 표현이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자, 벡터의 성분은 의외로 쉽습니다. 위치 벡터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위치 벡터라는 것은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왼쪽은 2차원 평면상에 있는 벡터이고요. 오른쪽은 R3 공간상에 있는 벡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다 A 벡터를 표시했는데요. 이 두 개의 A 벡터의 시점이 모두 원점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평면상에 놓이는 벡터 A의 시점도 원점이고 공간상에 놓이는 벡터 A의 시점도 역시 원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만약에 어떤 벡터의 시점이 원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은 벡터를 우리는 위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벡터다라는 뜻에서 위치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시점이 원점이 되는 벡터를 우리는 위치 벡터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포지션 벡터를 나타낼 때요, 우리는 다음 같은 기호 표기를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차피 위치 벡터는 평면상에 있던 공간상에 있던 간에 항상 시점이 원점이에요. 그래서 원점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겠죠. 항상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위치 벡터를 잘 들여다보면 서로 다르게 구별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하고 봤더니 바로 종점의 좌표를 가지고서 두 개의 벡터가 방향도 크기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은 항상 원점이었으니까 원점에서 일로 가든지 원점에서 일로 가든지 간에 시점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종점의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그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 위치 벡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을 서로 구별하는 요소는 바로 여기 표시한 것처럼 종점의 좌표를 통해서 서로를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좌표를 표시할 때 순서상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1성분, 제2성분이라고 표시를 하고 공간상에 있는 점을 표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1성분, 제2성분, 제3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종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주어진 벡터의 성분을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점하고 벡터의 성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점은 순서상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성분은 이렇게 꺾기교를 써서 앞으로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과 A2 이것이 이제 벡터의 성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순서상에서 점의 성분을 나타낼 때도 제1성분, 제2성분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얘가 제1성분, 얘가 제2성분입니다. 자, 평면상에 있는 위치 벡터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고요. 공간상의 위치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A1, A2, A3 이렇게 종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 벡터의 성분을 나타낸다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벡터의 성분 표현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점 P의 위치 벡터는 앞으로 종점의 좌표를 써서 표시하고요. 요 각각을 우리는 벡터의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벡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화살표로 표시했던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분 표현하는 것도 앞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할 때는 이 그림보다는 이 순서상으로 표시한 순서상을 이용해서 만든 이 성분 표현이 훨씬 더 유용하고 좋은 표현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그림을 통해서 시점이 A고 종점이 B가 되는 이 벡터의 성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이 벡터와 동치가 되는 위치 벡터를 하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크기도 같고 방향이 같아요.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이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벡터의 성분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치 벡터의 성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A1, A2, A3니까 당연히 이 위치 벡터의 성분은 A1, A2, A3의 꺾기교를 표시한 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우리는 시점이 A가 되고 종점이 B가 되는 이 벡터를 역시 동일하게 성분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만약에 B점의 좌표가 자, A점의 좌표는 X, Y, Z고 B점의 좌표가 X 플러스 A1, Y 플러스 A2, Z 플러스 A3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우리는 요 점을 이렇게 X 더하기 A1, Y 더하기 A2, Z 더하기 A3로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 B점의 좌표를 다른 교로 X1, Y1,
Z1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책에는 여기를 X2, Y2, Z2, 여기를 X1, Y1, Z1이라 썼는데요. 뭐 요 그림상으로 이게 X, Y, Z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그냥 X1, Y1, Z1이라 써서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시점은 X, Y, Z, 종점은 X1, Y1, Z1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때 우리는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이 벡터를 성분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벡터의 성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볼까요? 여기서 먼저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이 벡터를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일로 보내고 이 벡터를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일로 보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는 원점이에요. 원점의 좌표는 0, 0, 0인데 자, 제1성분에다 x를 더하고 제2성분에다 y를 더하고 제3성분에다가 z를 더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종점의 좌표에 해당되는 p점도 제1성분에다가 x를 더하고 이렇게 이동을 시킨 것처럼 제2성분에다 y를 더하고 제3성분에다 z를 더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더해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점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다른 교로 만약에 X1, Y1, Z1이라 쓴다면 이 좌표나 이 좌표는 당연히 같은 좌표여야만 하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우리는 X 더하기 A1은 X1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Y 더하기 A2는 당연히 Y1이 돼야 되고요. Z 더하기 A3는 당연히 Z1이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식으로부터 여기에서 이건 단순한 산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A1은 이퀄 넘기면 X1-X가 되고 A2는 Y1-Y가 될 것이고 A3는 Z1-Z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볼까요? 요점의 좌표를 나타낼 때 A1, A2, A3를 쓸 수 있었는데 A1, A2, A3 대신에 X1-X, Y1-Y, Z1-Z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점의 좌표를 우리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X1-X, Y1-Y, Z1-Z를 쓸 수 있네요. 자, 이제 그렇다면 앞에서 배웠던 위치 벡터는 시점이 항상 원점이니까 종점의 좌표를 이렇게 꺾기기의 형태로 써서 벡터의 성분이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자, 그런데 A1, A2, A3라는 점의 위치 대신에 우리는 다른 기호 표기로 X1-X, Y1-Y, Z1-Z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노란색으로 덧칠한 이 위치 벡터는 이제 종점의 좌표가 이거에서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 위치 벡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이 초록색 벡터와 이 노란색 벡터는 위치만 다를 뿐이지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 두 개의 벡터는 같은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이 벡터의 성분은 그럼 결국 이 벡터랑 이 벡터가 같으니까 이 벡터를 종점으로 이 점을 종점으로 갖는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의 이 벡터를 위치 벡터로 표현할 때 다음 같이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쓰면 X1-X, Y1-Y, Z1-Z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이제 앞으로 시점과 종점이 임의대로 주어지는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가는 벡터의 성분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봤더니 이 그림 관계를 이용해서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종점의 좌표에서 시점의 좌표를 뺀 것이에요. 종점의 두 번째 성분, 제2성분이죠. 자, 이제 제2성분의 종점의 좌표에서 시점의 좌표를 뺀 게 이거네요. 그 다음에 제3성분, 종점의 좌표에서 시점의 좌표를 뺀 것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림으로부터 얻었던 이 벡터의 표현 방법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다음 같은 정리를 하나 얻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점이 이제 X1, Y1, Z1이고 종점이 이제 X2, Y2, Z2라 놓겠습니다. A라는 점에서 B까지 B 방향으로의 벡터의 성분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벡터를 A에서 B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쓸 것이고 이 벡터의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종점의 좌표에서 시점의 좌표를 빼면 되겠네요. x2 마이너스 x1 그리고 y2 마이너스 y1 그리고 z2 마이너스 z1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 정리 부분입니다. 이해됐죠? 종점의 좌표에서 시점의 좌표를 빼면은 성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 배웠던 이 성질을 이용해서 예문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점이 A, 끝점이 B로 주어지는 유향성분을 벡터로 표현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 원리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점이 2, 마이너스 3,4 그리고 끝점이 마이너스 2, 1,1이에요. 그래서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것을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종점의 좌표에서 시점의 좌표를 뺍니다.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4,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4,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이거에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벡터를 표현하는 기호표기에 맞춰서 다시 쓰면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예제 3번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벡터의 크기를 약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크기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벡터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벡터는 그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적 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크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벡터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라 볼게요.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벡터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평행 이동시켜서 위치 벡터를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사로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간에 합동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동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기와 방향이 같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 벡터가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벡터랑 같은 벡터였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점의 좌표를 우리가 A 평면상에 있으니까 그냥 편의상 A1, X1, X2로 할까요? 네, A1, A2로 합시다. A1, A2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의 크기란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벡터의 크기랑 이 벡터의 크기는 이제 같습니다.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벡터랑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V 벡터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두 개의 벡터의 상등관계로부터 이제 우리는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결국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위치 벡터를 표현할 때 항상 뭐예요? 시점은 원점이고 종점의 좌표를 성분으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종점의 좌표 A1, A2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서 본다면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란 얘기군요. 그럼 요 길이가 A2란 얘기네요. 그러면 이 도형을 잘 보면 이건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직각삼각형에서 V 벡터 크기는 요 보라색 벡터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V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는 우리는 이렇게 V 벡터의 크기를 볼드체로 하고서 줄을 두 줄 긋고 이걸 읽을 때 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벡터란 것이 명백하다면 한 줄을 걸어도 되고 또는 이것이 혼돈스러울 것이다 생각된다면 두 줄 것으로라도 표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스칼라에 실수에 절대값 붙인 거랑 구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두 줄 긋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놈이라고 읽습니다. 자, 벡터 V의 놈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벡터의 크기 또는 길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 벡터의 크기는 곧 이 빗변의 길이와도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밑변의 길이는 크기는 편의상 1,4분면에 있으니까 이제 A1, A2가 모두 양수라 본다면 보다시피 이제 길이라고 이 값 자체가 크기와도 같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 그리고 높이의 길이 이건 피타로 정리 쓰니까 V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밑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V 벡터의 크기는 두 줄 그어서 표시할게요. 자, V 벡터의 크기는 루트 제1성분의 제곱 더하기 제2성분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배웠었죠. 이거는 위치 벡터고요. 자, 얘가 만약에
시점의 좌표가 얘가 여기를 A1, A2라 놓고 여기를 B1, B2라 한다면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A에서 B 방향으로 벡터의 성분은 종점의 좌표에서 시점의 좌표를 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제 얘가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벡터의 성분이 종점의 좌표를 표시하면 A1, A2였잖아요. 자, 이렇게 위치 벡터를 표시가 됐을 때 그 크기는 잘 보세요. 벡터의 성분의 제1성분의 제곱의 합 플러스 제2성분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면 이렇게 계산하듯이 그럼 이렇게 표시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벡터의 크기는 루트 제1성분을 제곱합니다. 그리고 제2성분을 역시 제곱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벡터의 크기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공간상에 있을 때는 순서상이 하나 더 들어있죠. 자, 그 우리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전에서도 우리가 공간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피타고라스 정리 약속을 했었죠. 그거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벡터 V가 성분이 A1, A2, A3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공간상에 있는 벡터라면은 여전히 이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같은 논리를 반복 적용하면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공간상에 있는 두 점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점의 좌표가 A1, A2, A3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B1, B2, B3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에서 A를 시점, B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의 성분은 종점의 좌표에서 시점의 좌표를 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B2-A2, B3-A3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벡터의 성분이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예요. B1-A1의 제곱, B2-A2의 제곱, 그리고 B3-A3의 제곱,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평면상에 있는 벡터든 공간상에 있는 벡터든 간에 성분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 크기를 계산한 것은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듯이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요약해 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성분이 이렇게 주어지면 각각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자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벡터의 성분이 주어졌을 때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이제 그림에 의존하지 않고 성분들끼리의 계산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면 2차원 벡터인 경우를 일단 이해한다면 3차원 더 나가서 n차원 공간도 동일하게 약속할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2차원 벡터인 경우 제1성분 A1, A2인 A 벡터와 자, B 벡터의 제1성분은 B1, 제2성분은 B2라 했을 때 A하고 B의 합은 제1성분끼리 더하고 제2성분끼리 더하면 되고요. 뺄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빼는 거예요. 쉽게 기억한다면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한 게 덧셈,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뺀 게 뺄셈이고요. 상수배는 구성원소 모두에다 스칼라벨을 했다는 뜻이에요. 구성원소 모두에다. 자, 이런 연산을 이해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형상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아, 이렇게 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다음 같이 되어 있는데요. 자, 벡터의 덧셈과 그리고 스칼라벨만 지금 그림이 형상화되어 있고요. 뺄셈도 같은 논리니까 뭐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덧셈부터 먼저 이해를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이 벡터는 시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벡터는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여기 있습니다. B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를 하겠습니다. 이때 A하고 B를 더한 건 이렇게 가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의 종점의 좌표가 A1, A2라 보겠습니다. 그럼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A1, 여기가 A2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또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 길이만큼을 B1이라 놓고
요 길이만큼을 B2라 놓은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런 그림도 물론 이야기가 좋습니다만 앞에서 벡터의 덧셈을 약속을 할 때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벡터 방향을 한다는 것을 배웠었죠.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편의상 여기가 A 벡터라 놓겠습니다. A 벡터의 종점의 좌표는 A1, A2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B 벡터라 놓을 것이고 B 벡터의 종점의 좌표는 B1, B2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벡터를 이웃하는 변호하는 평행사변형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이 대각선 방향이 바로 앞서 배웠던 것처럼 A와 B의 합을 나타내는 그런 벡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벡터든 이 벡터든 이 벡터 다 같이 시점이 원점이니까 종점의 좌표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성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점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림으로 형상시키면 다음 같은 말입니다. 수선의 발내림은 요 길이가 B1이네요. 편의상 일사분면 안에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각각의 성분이 모두 다 양수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길이의 개념, 양수가 되니까 이제 길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는 B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내림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1이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내림은 요 길이가 A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라색 요 끝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요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림을 잘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분이 A1이었어요. 여기가 B1인데요. 요 길이만큼이 똑같이 B1입니다. 요게 그렇게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A1이면 요 길이만큼을 그대로 표현시켜서 요 길이가 곧 B1이 돼서 자연스럽게 A1에다가 B1을 더한 게 요 점의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는 A1 더하기 B1이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자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놓고 모는 종이 같은 데다 자를 그림을 그려놓고 자로 계산해 보면 이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B2고 요 길이가 수선의 발을 내서 여기 A2인데요. 자, 이 보라색 점을 세로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만큼이 요렇게 돼요. 여기가 똑같이 여기가 A2만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자연스럽게 우린 주어진 식에서 B2에다가 A2를 더하면 요 길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제1성분도 찾았고요. 제2성분은 A2 더하기 B2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순서성을 표시할 때 제1성분은 요거죠. A1 더하기 B1입니다. 제2성분은 A2 더하기 B2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A 벡터의 성분, 이건 종점의 좌표고요. 성분은 A1, A2가 돼 있고 B 벡터의 성분은 B1, B2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A 벡터와 B 벡터의 덧셈은 여기 보다시피 종점의 좌표가 A1 더하기 B1 그리고 A2 더하기 B2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덧셈을 이해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네요. 덧셈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했다면 뺄셈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빼면 됩니다. 제1성분끼리 더하고 제2성분끼리 더하듯이 뺄셈은 제1성분끼리 빼고 제2성분끼리 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칼라벨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스칼라벨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따로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벡터 A 벡터에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이 벡터의 성분이 A1, A2였더라 볼까요? 자, 그런데 이 벡터에다가 적당한 스칼라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상수배를 하는데요. C가 양수이면서 1보다는 훨씬 큰 값이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벡터를 우리는 C, A 벡터라 놓으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벡터의 종점의 좌표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일단 수선의 발을 다 내려볼까요? 그럼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입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수선의 발을 내려볼까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작은 직각삼각형과 커다란 직각삼각형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성립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1 대 이 길이는 A 벡터 대 CA 벡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에 C만큼 늘렸으면 이것도 C만큼 늘려야 되니까 여기가 CA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이쪽에 커다란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사이에
닮은 꼴이잖아요.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A 대 CA는 A2 대 이 값과 같을 텐데요. 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 빗변을 C만큼 늘렸으니까 요 길이도 C만큼 늘려서 CA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A 벡터의 성분은 여기가 CA1, CA2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 마저 이어서 쓴다면 A 벡터가 성분이 A1, A2였을 때, 이건 컴마예요. A1, A2였을 때 CA 벡터의 성분은 여기 보는 것처럼 종점에 잡혀 이렇게 나왔죠. CA1, CA2가 됩니다. 따라서 벡터의 스칼라벨은 구성원수 모두에다 스칼라벨을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해서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셈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지금 그림을 그리기 좋게 평면상에 있는 벡터를 가지고 덧셈과 스칼라 곱셈을 약속했는데요. 공간상의 벡터로 확대를 해도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즉 말로 설명할게요. A1, A2, A3가 있고 B1, B2, B3가 있을 때 덧셈은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간상의 벡터가 있을 때 상수변은 CA1, CA2, CA3 이렇게 나타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n차원 공간으로도 확대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3차원 벡터의 덧셈과 뺄셈, 스칼라변은 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A 벡터의 성분은 4, 0, 3으로 B 벡터의 성분은 -2, 1, 5로 되어 있을 때 A 벡터의 크기와 덧셈, 뺄셈, 상수배 이런 것들을 각각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 그냥 풀어볼게요. 자, 먼저 A 벡터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A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성분은 4, 0, 3이에요. 4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에요. 자, 이거 다 계산하면 16, 9가 되죠. 루트 25예요. 그래서 루트 25니까 그냥 제곱과 루트 벗겨내면 5가 되네요.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 벡터와 B 벡터의 덧셈을 계산합니다. A와 B의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죠. 4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2, 0하고 1을 더하니까 1, 3하고 5를 더하니까 8이에요. 이번엔 A-B를 계산합니다. 제1 성분끼리 일단 계산을 합니다. 4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6, 0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3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엔 3배예요. B 벡터의 3배랍니다. B의 3배니까 각각의 성분에다 3배라니까 마이너스 6, 3, 1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A 플러스 5B를 계산합니다. 먼저 EA부터 만들도록 할까요? A 벡터의 2배니까 8, 0,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 벡터의 5배랍니다. 마이너스 10 그리고 5, 25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 벡터의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죠. 자, 이제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 5 그리고 3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벡터의 스칼라배와 벡터의 덧셈, 뺄셈, 크기 항상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기 전에 벡터의 덧셈과 그리고 스칼라 곱셈 이런 것들을 약속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성질이니까 별 표시해놓고 잘 알아두세요. 자, 우리는 벡터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형대 수학을 공부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업수학을 공부할 때도 필요하니까요. 벡터는 이런 성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자, 먼저 벡터의 덧셈이 잘 정의되어 있고 스칼라 곱셈이 잘 정의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벡터의 덧셈이 잘 정의되고 스칼라 곱셈이 잘 정의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것이 다시 그 집합 안에 있고 스칼라벨을 한 것도 그 집합 안에 있다고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다면 당연히 덧셈을 해도 다시 벡터가 되고 스칼라벨 해도 다시 벡터가 되니까 상관없습니다만 만약에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는지 즉 더해도 다시 그 집합 안에 있고 스칼라벨 해도 그 집합 안에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즉 잘 정의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덧셈에 대해서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다음 같은 네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이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 앞에서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벡터 할 때 u 더하기 v나 v 더하기 u가 같다는 사실로부터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벡터의 덧셈은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세 개의 벡터들을 아무거나 먼저 더해도 값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고요. 그리고 어떤 u 벡터 또는 v 벡터에다가 제로 벡터를 더하면 다시 자기 자신이 돼요. 그래서 제로 벡터는 이 0 벡터는 덧셈에 대한 항도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v에다가 마이너스 v를 더하면 다시 제로 벡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v 벡터를 우리 앞에서 인버스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벡터라 네거티브 벡터라고도 얘기를 하고 인버스 벡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네거티브 벡터는 이제 벡터, 그리고 이제 인버스 벡터라면 역 벡터 이렇게 보통 번역해서 쓰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라는 이 벡터를 더해버리면 제로 벡터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v 벡터는 덧셈에 대한 역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교환이 가능하고 결합법칙 아무나 먼저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제로 벡터는 항도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덧셈에 대한 역원 역할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덧셈에 대한 네 가지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곱셈 약속했었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도 네 가지 성질이 만족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벡터의 합에 대해서 스칼라별하면 따로따로 분배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자, 요거는 5번은 두 개의 벡터의 덧셈을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스칼라별 했을 때 따로따로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6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개의 상수를 먼저 더해요. 스칼라를 먼저 더하고 바깥에 이제 벡터가 있을 때 그것도 역시 분배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배돼요. 5번하고 6번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스칼라 곱셈의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번은 스칼라별가 있을 때요. 아무나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즉 D를 먼저 벡터 A에다 D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나 한꺼번에 곱하나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C를 먼저 해도 돼요. A 벡터에다 C를 하고 나중에 D를 해도 아무 상수나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 이해하기 쉬운 성질인데요. 꼭 필요한 중요한 성질입니다. 나중에 선형대수 교과정을 볼 때 다음과 같이 약설할 때 얘네들이 벡터의 성질을 만족하는가 구별해 보시오 라고 했을 때 약간 다르게 약속하면 저 8번 성질이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성질은 뭐 불필요한 성질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성질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해서 덧셈에 대한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교환, 결합, 항도원, 역원, 그리고 스칼라 곱셈에 대한 네 가지 두 가지 종류의 분배 법칙과 스칼라 곱은 아무나 먼저 곱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이 8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합니다. 벡터는 이와 같은 8가지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8가지 성질은 벡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증명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벡터 갖고 있는 이 8가지 성질을 만약에 다른 집합도 이걸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런 수학적 대상을 벡터 공간이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벡터 갖고 있는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을 이제 수학적인 표현으로 벡터 공간이라는 말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들의 집합이 잘 들여다보면 이 8가지 성질을 만족합니다. 또한 행렬들의 집합이 이 8가지 성질을 만족합니다. 물론 벡터 자체도 이 8가지 성질을 만족해요. 그래서 벡터 공간이 될 수 있는 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형대 수학 교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벡터는 이와 같은 8가지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저자가 이 그림을 통해서 결합법칙을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림을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표준 기조라고 불려지는 또 다른 중요한 용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탠다드 베이시스예요. 자, 이제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 말 그대로 표준 기조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우리는 새로운 기호를 써서 표시합니다. I와 J와 K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할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볼드체로 I, J, K예요. 자, 이제 여기서 I 벡터의 성분이 100이라는 얘기는 요점의 좌표가 1,0,0이라는 얘기고 J 벡터의 성분이 010이라는 얘기는 요점의 좌표가 0,1,0이에요.
그리고 K벡터의 성분이 001이라는 얘기는 요점의 좌표가 001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시점은 다 원점이 되는 벡터니까 위치 벡터인데요. 이와 같이 100, 010, 001로 향하는 이러한 위치 벡터들을 특별하게 우리는 표준 기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기저란 말 잘 알아두세요. 얘네들은 잘 보면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입니다. 그 크기가 1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 루트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죠. 해보면 이거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는 잠시 후에 단위 벡터라는 말을 사용할 텐데요. 바로 그 크기가 1이 되는 단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은 이제 표준 기저 벡터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표준 단위 벡터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벡터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같은 성질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벡터의 성분이 A1, A2, A3를 주어져 있으면은 그 벡터를 이렇게 표준 기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책에 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듣고 이해만 하세요. 자, 우리는 왜 이 순서선으로 표시한 걸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가능합니다. A 벡터의 성분이 A1, A2, A3라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순서쌍이 주어졌을 때 덧셈, 그리고 스칼라베 이런 거 우리 다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덧셈을 계산하는 거예요. 벡터의 성분이 주어져 있을 때 덧셈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0, A2, 0 그리고 0, 0, A3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벡터의 스칼라베라는 것을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벡터의 스칼라 곱셈은 구성 성분 모두에다 스칼라베를 합니다. 여기 0이니까 아무리 A1을 곱해도 0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도 이렇게 쓸 수 있죠. 0, 1, 0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3 0, 0,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때 여기 1, 0, 0 이거 다 앞에서 약속했던 이게 I 벡터잖아요. 이건 J 벡터고요. 이거는 K 벡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I 벡터 앞에 A1배, J 벡터 앞에 A2배, K 벡터 앞에 A3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벡터를 표현할 때 이와 같이 순서상 형태로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IJK의 1차 결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기호 표기는 앞으로도 계속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뒤로 가면서 이제 이 기호 표기를 훨씬 더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 기저 벡터를 이용해서 그들의 1차 결합으로 벡터를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그림사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표현 방법이에요. 자, 이제 I 벡터에다 A1배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쯤에 I 벡터가 있었더라 봐요. 그리고 A1배를 했어요. 편의상 A1, A2, A3는 그 양수이고 그리고 그 값의 크기가 편의상 뭐 1보다는 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뭐 음수일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A1, A2, A3는 양수이고 1보다 큰 값이라고 한다면 확대를 이용해서 다 설명할게요. I 벡터에다가 A1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A1이 1보다 크고 양수라면 1보다 크니까 좀 더 늘릴 수 있죠. 이렇게 늘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A1 I 벡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J 벡터 있었더라 봐요. J 벡터 있는데 이 J 벡터에다 A2배라면 A2가 이만큼 늘렸더라 볼까요? 여기가 A2J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벡터는 그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라 얘기를 했었죠. 평행 이동시켜서 포개해주면 같은 벡터가 돼요. 따라서 A2J를 평행 이동시켰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A2J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A1 I 벡터에다 A2 J 벡터를 더한다는 얘기는 이 벡터에다 이 벡터를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벡터는 시점이 여기고 지금 종점이 여기였다가 다시 이 벡터의 시점이 여기고 종점은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다시 이걸 더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K 벡터가 있었는데요. K 벡터를 다시 A3만큼 늘려요. 이것이 A3 K 벡터입니다.
자, 그럼 벡터는 평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평이동시킨 것이 요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는 요 파란색 벡터예요. 그대로 크기와 방향이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A3K 벡터 이거고요. 그래서 A1I 벡터, A2J 벡터, A3K 벡터를 더하면 이 물체는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다시 이렇게 이동을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 위치에서 최종적으로는 이 위치까지로 이동을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세 개를 모두 더한 거는 A 벡터와 당연히 같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예제 5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IJK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A 벡터가 I 플러스 2J-3K, B 벡터가 4I 플러스 7K로 돼 있을 때 2A 플러스 3B를 IJK로 나타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다 계산해 볼게요. 자, 2A 벡터 플러스 3B 벡터를 계산합니다. A 벡터의 성분은 I 플러스 2J 마이너스 3K 그리고 B 벡터의 성분은 4I 그리고 플러스 7K입니다. 자, 여기에서 벡터의 스칼라벨을 하죠. 이 I 그리고 여기는 12i죠. 같은 i끼리 묶으려면 12에다 이러니까 14i 벡터 되고요. 4j 여기 j가 없습니다. 바로 4j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k가 되고요. 마이너스 6k 그리고 플러스 37이 21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15k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2a 플러스 3b를 ijk로 나타내라 별로 어렵지 않죠. 스칼라벨을 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마치 동렬 묶어서 계산하듯이 계산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위 벡터라는 새로운 용어를 또 학습을 해볼까요?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에 어떤 벡터가 제로 벡터가 아니라면 A와 같은 방향을 가지는 단위 벡터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잘 보면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스칼라 C라 생각을 해보세요. 잘 볼까요? CA 벡터인데요. 여기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뭐예요? 양수잖아요. 양수면 뭐예요? 당연히 원래 있던 A 벡터랑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같겠구나, 같은 방향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왜 단위 벡터일까요? 자, 그 크기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그 크기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U 벡터가 지금 요걸 실어놨다면은 CA 벡터인데요. U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CA 벡터의 크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각각의 크기에 이건 벡터 아닙니다. 이건 벡터 아니니까 벡터일 때만 놈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벡터가 아니면 그냥 절대값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C 자체가 이미 A의 A 벡터의 여기 이제 절대값이라기보다는 크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뭐 절대값이라는 용어로도 동시에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이제 크기라는 말을 사용할게요. 실수의 절대값하고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앞으로 이제 벡터는 그 절대값이라는 용어도 물론 쓰기는 하지만 크기라는 말로 통일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는 보다시피 A의 크기분의 1이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옆에 보면 A의 크기죠. 이게 약분되네요. A가 0이 아니라 얘기를 했거든요.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유니트 벡터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는 앞으로 단위 벡터라는데요. 보다시피 A와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됩니다.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단위 벡터를 뒤에 가서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벡터 하나 주어졌을 때 그 벡터의 크기는 1이고 방향은 똑같은 그런 방향의 벡터를 만들려고 한다면 자신의 크기로 나누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배웠던 내용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이 벡터와 방향은 같지만 그 크기가 1이 되는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6번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이 벡터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우리 이 벡터를 편의상 V 벡터로 나와볼까요? 자, 그러면 V 벡터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예요. IJK는 앞서 얘기했었죠. IJK 결합은 얘네들은 이렇게 표시한다고 봤을 때 순서상으로 표시한다면 성분으로 표시한다면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와
같은 말입니다. IJK 앞에 있는 개수들만 띄어서 이렇게 성분 표현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서도 증명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V 벡터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죠.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예요. 9의 루트니까 3이 되겠군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V의 크기가 3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유니티 이니셜 따서 U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V 벡터의 크기를 자기 자신으로 나눈 거잖아요. 자, V 벡터 크기는 3이니까 3분의 1이고요. 자, 이제는 이 I 벡터 마이너스 J 벡터 마이너스 2K 벡터입니다. 자, 이제 스칼라벨을 다해서 다시 쓰면 3분의 2 I 벡터 마이너스 3분의 1 J 벡터 마이너스 3분의 2 K 벡터, 이것이 구하려고 했던 애초에 문제에서 주어졌던 V 벡터와 방향은 같으면서 그 크기가 1이 되는 단위 벡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형성화시키면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V 벡터 이렇게 노란색 벡터였다면 U 벡터는요, 방향은 똑같은데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라는 뜻으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렇게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는 이런 시각적으로 보면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응용 문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벡터를, 사실 이 벡터라는 개념은 물리학 분야에서 사용해왔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 분야에서 이 벡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응용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제 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게가 100kg인 물체가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줄에 매달려 있을 때 두 줄에 걸리는 장력이 각각 T1, T2예요. 이들의 이 장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크기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어떤 물체가 천정에 이렇게 지지되어 있고요. 이 줄에 의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힘을 분해해 보도록 하지요. 자, 그래서 가상의 좌표축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이라 놔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쪽에 T1 벡터, 이 T1 벡터의 성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은 그러면 수평 성분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 성분은 이게 되겠죠. 수직 성분은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좌표축에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좌표가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보다시피 이렇게 가상의 좌표축을 했을 때 성분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Y축 오른쪽은 제1성분이 양수고 왼쪽은 제1성분이 음수예요. 그리고 요거 수평축 위에는 제2성분이 양수고 아래는 제2성분이 음수잖아요. 그래서 그 좌표가 그 사분면마다 그 좌표에 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T1 벡터를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T1 벡터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볼드처럼 표시하겠습니다. 이 T1 벡터를 분해해 보니까 자, 이제 우리는 요 각이 50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건 서로 여기도 5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직각삼각형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X축 성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X축 성분이 바로 I, 그리고 Y축 성분이 필요한 게 이제 J잖아요. 벡터를 I와 J의 결합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I는 보다시피 왼쪽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쪽 파란색 부분의 성분은 이제 빗변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도록 하죠. 좀 넓게 쓸까요? 자, 여기는 이 빨간색 벡터의 크기 T1 벡터의 요 T1 벡터, 요거 T1이에요. T1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50도입니다. 그리고 I 벡터,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 이해됐죠? X 성분이 이게 제일 성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순서상으로 보면 좌표로 본 다음에 이게 X 좌표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표시한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Y 성분은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T1 벡터의 그 크기 그리고 이제 삼각비를 적용하면 사인 50도 그리고 J 벡터입니다.
이것이 T1 벡터의 성분 표현한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쪽에 T2 벡터를 생각합니다.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T2 벡터의 성분 표현을 하도록 하죠. 자, 오른쪽으로 가 있네요. 자, 여기가 32도라면 여기도 32도예요. 직각삼각형.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자, 이제 X 성분 요거고요. 그 다음에 Y 성분은 이거예요. 둘 다 양수네요. 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T2의 코사인 32도예요. 그래서 코사인 32도 I 벡터 그리고 자 T2 그리고 사인 32도 J 벡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T1 벡터하고 T2 벡터를 X 성분, Y 성분을 다 찾아서 IJ의 결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이쪽으로 이제 이 물체에 매달려 있잖아요. 100kg라는 물체가 매달려 있으니까 자, 이제 이쪽 방향으로 매달려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힘을 F라 해보겠습니다. F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 보세요. 좌우의 이동은 없으니까 X 성분은 없어요. 즉 I에 대한 성분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 벡터의 성분이 없다는 얘기는 앞에 개수가 0이었다는 뜻이에요. 뭐 하나 많아 있지만은요. 자, 이번에는 이제 J 벡터 성분은 수직 방향으로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아래 방향은 Y좌표가 음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게가 100kg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게라는 용어는 웨이트잖아요. 웨이트 이퀄 순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게가 100kg이라는 얘기니까 이 마이너스 붙인 것은요, 아래 방향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mg예요. m은 100kg 단위를 생략할게요.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잖아요. 9.8m/s 제곱이니까 9.8 이와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T1, T2, T3를 모두 다 이렇게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를 했더니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 해서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 개의 힘은 다 더하면 평형 상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T1 장력과 그리고 T2 그리고 F 매달려 있는 추 이 모두가 다 힘의 합이 제로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힘의 합력은 제로예요. 자, 이 사실로부터 자, 이제 색깔 구별 없이 쓸게요. T1 플러스 T2는 이퀄 마이너스 F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T1과 T2를 더하는데요. 이제 같은 성분끼리 더해야 되죠. 그래서 I 벡터 앞에 성분을 더합니다. 마이너스 색깔 구별 없이 갑니다. T1 그리고 코사인 50도 플러스 T2 그리고 코사인 32도 이것이 I 벡터의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J 성분끼리 서로 더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T1 그리고 사인 50도 T2 그리고 사인 32도 이것이 J 벡터의 성분이에요. 자, 이제 좌변을 계산했고 이것이 우변과 같아야 되는데요. F를 잘 들여다보면 F를 한 번 더 써볼까요? 이건 마이너스 980J예요. 근데 F가 마이너스 980인데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숫자를 쓸까요? 980J 벡터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장력 T1, T2와 그 크기를 구하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상동관계로부터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돼요. 자, 이제 위식에는 IJ의 결합이지만 아래식은 J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I 벡터는 이 I 벡터 앞에 성분은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마이너스 그다음에 왜냐면 I 앞에 개수가 제로잖아요. 서로를 비교하게 돼 있으니까요. T1 그리고 코사인 50도 플러스 T2 그리고 코사인 32도는 다 계산해서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T1 그리고 사인 50도 플러스 T2 그리고 사인 32도 이것은 980과 같아야만 합니다. 이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 방정식을 연립해서 우리는 T1의 크기와 T2의 크기를 구하고 T1의 크기와 T2의 크기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장렬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T1, T2를. 그리고 그거의 크기는 얘네들이에요. T1의 크기가 얼마고 T2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자, 여기에서 T2를 바꾸든지 T1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일식에서 자, 넘기고 나눠버리겠습니다. T2의 크기는 넘어가고 나눠버리니까 코사인 32도 분의 그리고 T1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50도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식을 2번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2번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얘를 여기다 넣으면은 T2의 크기 대신 얘를 집어넣었으니까 T1의 크기가 공통이죠. 그래서 T1의 크기는 T1의 크기를 묶어냅니다. 이쪽은 사인 50도가 있군요. 그리고 플러스 자, 얘가 여기다 대신 집어넣었으니까 코사인 32도 들어갔으니까 코사인 50도 곱하기 사인 32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퀄 980이에요. 자, 이제 계산기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걸 계산기로 해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면 T1의 크기가 구해집니다. T1의 크기가 구해지면 여기다 다시 대입하고 또 계산기의 도움을 받아서 T2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의 결과를 그냥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결과를 인용을 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요. 요 앞에 그림은 앞에 선생님이 그 분해해서 설명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계산했더니만 이걸 다 계산했어요. 이거 나눠야 돼 있죠. 그래서 T1의 크기를 계산하니까 939N이고요. 여기다 그걸 대입을 해서 다시 다 계산하니까 T2의 크기는 646N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 T1의 크기가 각각 구해졌었잖아요. 839N을 여기다 대입하고 다시 코사인 50도 다 계산하니까 T1이라는 장력은 이렇게 계산됐고요. 마찬가지로 T2의 크기가 636N을 여기다 대입하고 또 계산기를 다 계산하니까 T2의 장력은 이렇게 구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벡터는 물리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요긴하게 자주 사용하는 성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벡터를 사실 수학 분야에서도 자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단원 이후부터 우리는 앞으로 벡터 표현을 즐겨 사용할 것이고요. 편도함수, 다중적분, 그리고 벡터 함수의 미분적분을 공부할 때 이 기호표기를 반드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생님이 세세하게 잘 설명했었는데요. 아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 이미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이미 벡터를 자세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냥 복습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봐도 무방했던 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것으로 우리 교재 2절 벡터 표현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자, 이어서 내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